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대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경민 팀장님 작년도에 그 리포트 쓰셨던 게 네.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였죠? 그 증시 전망이죠, 사실. 네네네. 예, 코스피 그때 10월 달 정도였나요? 네. 1600을 전망을 네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하단으로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속상해 하셨고, 왜냐면 제가 원래 강세 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전제들이 좀 많이 깨지는 듯한,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네. 이게 하반기는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들이 긍정적인 방향성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되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좀 그동안 워낙 세게 강세로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그때도 좀 톤 다운 하는 걸로 선택할까? 아니면은 굉장히 세게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릴까 하다가 세게 말했던 만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 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솔직한 뷰,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말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안 좋다, 좋다라고 할 때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좀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했던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한 3,100 네, 네, 정도였었는데 2,600이면은 엄청난 하락을 네, 전망을 하신 건데 이 하락을 전망했던 논리, 근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들이 많이 깨졌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음.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 정책은 더 빨라지는 네. 그런 걱정들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때 기준으로 EPS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했을 때는 2,800선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퀀트 하는 친구랑 했을 때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부담스러워질 때 특히 하반기에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봤을 때 그때는 한 8에서 9% 정도는 이익 전망이 진짜 떨어진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EPS 말고 8, 9% 정도 하향 조정된 EPS에다가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주니까 많은 분들이 2,800선, 2,700선 후반을 하단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조금 과감하지만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서 좀 하단을 2,600선대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시기도 네. 최근에 전망하셨던 이 2,600포인트가 오고 나서 저희가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네. 참 이렇게 전략을 전망을 하시면은 네. 전략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라든가 기업 개별적인 업종이나 네, 네. 그 기업 실적도 보셔야 될 텐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하루 일과는 저는 야근을 거의 안 하고요. 왜냐면 외부 일정이 있다 보면은 네. 외부 일정을 마치고 가서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벽에 출근을 많이 일찍 합니다. 출근하시는 편인가요? 평상시에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에 출근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여유가 생기죠. 미국 증시도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만약에 일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새벽으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 새벽 3, 4시에도 나가고 2시에도 나가고 아침 일과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 그 다음 스케줄이 되더라고요. 8시에 출근해서 외부 일정 소화하고 그 다음에 야근 좀 하고 끝나면은 일을 할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시금 대면 세미나가 많아지면서 이제 출장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출근하게 된 계기는
출장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도 이 2-3시에 출근하는 건 네? 좀 너무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고요. 예. 최근같이 하반기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간 전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덱스 자료를 써야 될 때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모닝 미팅은 보통 8시에 하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없고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새벽에 출근하고 하루에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다음날 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흐름으로 가는데 출장이 많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대신증권은 지점도 꽤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19 이전에는 월화수목을 출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겠네요. 그때 대안으로 찾은 게 새벽에 출근을 해서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출장을 갔다가 일찍 집에 가서 또는 많이 늦게 가기도 하죠. 부산 출장 가면 아무리 일찍 끝나고 와도 10시 넘으니까. 그러고선 이제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루틴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벽에 출근하고 될 수 있으면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조금 놀아주거나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일찍 나가는 건 사실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보통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다 출근을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네, 조용한 시간대 맞습니다. 자기만의 하는 네, 루틴이 네. 있더라고요. 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딱 출근하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뭐 어떤 지표를 보고 뭐 미국 시장도 볼 텐데 뭐 네. 어떤 일들을 아침에 보통 하시는지. 일단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매일매일 하는 것은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거. 아, 그 먼저 비타민을 챙겨 먹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미국 증시 흐름들,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경제지표 결과들, 예.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채권, 뭐 환율 이런 변화들, 그리고 업종 변화들을 쭉 보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오늘같이 폭락을 했는데 시장이 어떤 이유로 폭락을 했다라고 본다면 과도한 건가 아니면은 리즈너블한 건가 그리고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가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페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것들을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나오라든지 그러니까 물가, 금리,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고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들을 추론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좀 과도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든지 빅스라든지 이런 네. 변동성 지표도 좀 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최근 그래도 안도렐리 기술적 반등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크로나 리스크 변수보다도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2022년 3월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빅스도 무브 지수, 그러니까 무브는 채권 변동성인데요. 이 또한 2022년 3월보다 낮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심리인데요. 네. AAIA 그러니까 전미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이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을 때보다 더 낮고요. 지금이 더 네. 낮다. 그리고 약세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지표와 변동성 지표는 2022년 3월보다도 낮은 상황인데 투자 심리는 2020년 3월보다 더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크로로서 설명이 되기보다는 심리적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수압 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합산해가지고 0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0을 가면은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안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안정되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변곡점을 볼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0.8, 0.9까지 올라갔다가 좀 꺾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심리만 좀 안정을 찾으면 시장은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약세 전망에서 네. 이제는 조금 뷰가 바뀌신 건가요? 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통화정책은 자이언트 스텝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게 보면 통화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컨센서스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시그널만 있다 해도 시장은 안도하고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추세 반전보다는 기술적 반응 안도 랠리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런데 워낙 조정이 길었고 컸기 때문에 네. 안도랠리나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좀 대응을 하자. 왜냐면은 솔직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반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있어봤자 박스권 등락, 조금 박스권 등락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향후 한 3개월 전후 정도까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대응할 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작년도에 2600 전망을 하셨을 때는 네. 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출연도 네, 많이 네, 하시고 네. 그만큼 참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반등을 할 거다라는 네. 뷰를 좀 가져주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이번에도 네. 맞춰주시기를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솔직히 진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악재나 불확실성들이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 없이 어떻게 반등을 한다고 하느냐.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3월을 기억해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예.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1500을 깨기도 했었죠. 예. 근데 그 저점 시점이 딱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기록했을 때가 4월 초중반이었고요. GDP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3월 말 4월 초에는 거의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증시는 미리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 이때 왜 그랬을까를 지금이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악재, 아무리 큰 악재라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 무게감, 영향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태 때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피그 스타트 때도 네.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줬던 때가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는 저는 그리스 선거 결과까지 막 분석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쳐다도 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 규모로 따지고 본다면 그리스보다도 훨씬 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재정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덜 충격을 받았고요. 이런 파장들이 누적되면서 독일은 역성장을 했거든요. 네. 별 영향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큰 이슈 이벤트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초기 국면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먼저 빠진다는 거죠. 그런 국면이 지금이 아닐까. 경기 침체가 아직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자이언트 스텝 연내 3.5%까지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연준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블러드 연은 총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경기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걱정을 살짝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고 이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또 한 번의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이나 무게감들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예, 추출한 데이터고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최바닥에 나오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투매가 나온다거나 네. 신용 잔고가 확 줄어든다거나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네. 근데 사실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요새 그렇게 반대 매매가 많이 많이 나오진 나오진 않아요. 않죠. 네. 예, 신용 잔고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아직 바닥은 아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바닥의 여부는 내년 상반기를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닥권을 통과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듯이 아직 진바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돌릴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신용잔고 측면에서는 급락할 때 잘 버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확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 6거래일 중에 한 5거래일 동안 신용잔고가 급감을 하면서 21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가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이 줄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꼭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 신용잔고가 준다라기보다는 불안감들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할 때마다 신용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 보면은 외국인은 덜 팔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환율은 1270원, 80원을 넘나들고 있고 코스피는 전저점을 깨버린 상황인데 외국인은 덜 팔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이미 많이 팔았다. 뭐 지분율이 30% 밑으로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환율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1.5%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0.5% 포인트만큼 환으로만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1% 올랐을 때 원달러율이 0.5% 오른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0.5% 포인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3월 중순 이후에 달러보다 원화가 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를 더 이상 강하게 출회하기보다는 좀 중립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이전보다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내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어. 외국인 지분율이 네. 4월 말에 49.8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30.2, 30.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몇몇 대형주들을 계속 매도하는 듯처럼 보이고 있어서 규모적인 측면에서 매도 우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를 보면은 뭐 낙폭 과대주 그중에서 대형주 쪽을 좀 조금씩 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아마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증시는 여기까지 그러면 네.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기업 실적 네, 예,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네. 요 얘기를 이제 2부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부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도 저번 1부에 이어서 대신증권의 투자 전략 팀장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수급 그리고 증시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너무 많이 지금 네.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네. 이제 기업 실적과 업종에 대해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된 네. 시점입니다. 어땠나요?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은 쇼크를 기록하기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50% 이상의 기업들이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했고요. 네. 40% 정도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연간 이익 전망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지금 가격대는 좀 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이 아직 잘 버티고 있다, 한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가 9배 초반,
확정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BR 1배 초반이라고 본다면 네.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실적만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올라올 수 있는 정상화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네. 참 이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안 좋은 뉴스만 좀 눈에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4% 정도 네. 이렇게 늘었다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삼성전자를 쏙 빼보면 네. 4% 증가밖에 안 했다. 네, 네. 예,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4% 증가면은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을 네. 테지만 어떤 업종은 좀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네. 어떤 업종이 주로 좀 좋았고 네. 또 좋았던 것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었던 그런 네. 업종도 있잖아요. 네, 업종별로 좀 점검해 주신다면. 일단은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에너지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운임비가 계속적으로 공공이 행진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안 좋았던 쪽은 디스플레이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뭐 원자재 가격 부담들을 느낄 수 있는 유틸리티 예. 그런 업종들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1, 4분기다 보니까 1, 4분기가 좋았냐 나빴냐는 것보다도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에너지라든지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시클리컬 원자재 관련주들과 수출주 환율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급락하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친 뒤에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2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실적 전망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원자재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도 비싸게 들어온 것들을 먼저 쓰질 않잖아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만큼 이어질지 아니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지를 관전 포인트로서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미국 기업들 컨센서스 뭐 가이던스 제시하는 걸 봐도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익단에서 이제 네. 비용이 많이 늘면서 늘면서. 안 좋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2분기 이후에도 네. 이 비용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네. 이런 가이던스를 좀 많이 제시를 하면서 맞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타겟 네. 뭐 실적이 뭐 쇼크였죠. 예, 실적 쇼크 나면서 주가가 하루에 막 24% 네, 예, 맞았었죠. 네, 엄청 났는데 한국 기업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좀 비용 상승 이슈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걸로 보시나요? 네, 계속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환율 효과가 1분기에는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을 봤을 때는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지고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들이나 그런 들어왔던 비용이 높았던 원자재들이 사용되는 시점이 더 가까워지고 지속되면서 환율 효과는 약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는 양호했지만 2분기는 좀 불안하고 3분기 때는 시장의 기대만큼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걱정스럽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업종을 꼽아주신다면 특히나 이제 2, 3분기 때 비용 상승이 조금 지속될 업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조선업종이 좀 예. 부담이 커지겠죠. 예, 부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간다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번 1, 4분기 때는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이긴 하지만 환율 효과가 약해지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이런 걱정들이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보면은 타겟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24% 빠졌고 최근 보면은 그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먼저 좀 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다운턴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45도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항상. 네, 그렇죠. 지금은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운턴과 그 괴리가 큰 상황이라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안도랠리가 나오고 기술적 반등을 한 뒤에 바라보는 현실은 이때 봤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안도랠리,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장세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용 상승 이슈이니만큼 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잘 커버를 하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 미국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은 네. 최근의 시그널이긴 한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보면은 세부 항목에 있어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이 있습니다. 네. 구매 가격은 올라갔는데 판매 가격은 떨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 수요가 약해지게 된다면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판매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릴 때는 경기가 좋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해도 되고 물가 올라도 좋고 네. 다 좋은 해피한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GDP 성장률을 보다도 내년이 좀 더 다운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전가하는 업종들을 찾아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그냥 방어주의 선택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수요가 조금 둔화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안도렐리 말씀을 드리는 아, 예. 거고 지금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기업 단에서의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고용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거든요. 네. 경기를 선행하거나 따라가는 지표라기보단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라서 저는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긴 한데 향후 이런 것들이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민 팀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거래라고 해서 지금부터 팔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올라오시는 레벨 그 다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바라볼 현실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시점의 타임렉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시장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흐름 따라가는 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면은 저도 원래 저점 통과 시점을 3월 말 4월 초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네. 중국 봉쇄 조치 영향으로 인해서 박스권 2월, 3월, 4월까지 5월 초반까지는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레벨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도 좀 톤을 좀 조정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 이제 턴할 겁니다라는 것보다도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단을 계속적으로 막고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700을 넘었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고 2,600선대에서 또 반등할 때 사지 말고 밀릴 때 사고 만약에 2,500이 깨진다, 2,600이 깨진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사자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 2,600 밑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사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컨비션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사신다면 아마 여름쯤 됐을 때 지금 레벨보다 한 10% 정도 높은 수준에서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조금만 버티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다 힘드실 텐데 네. 특히나 그 최근에 많이 순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성장주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참 이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기조로 거의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일단 굉장히 많이 하락은 했거든요. 네. 카카오도 지금 한 8만 원 네. 거의 깨질랑말랑하는 하고 상황인데 있죠. 네. 이 성장주들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다. 한번 반등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는 저점을 찍고 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자동차도 바닥권에서 한 번 올라왔고 2차전지도 한 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일하게 아직 못 올라온 게 인터넷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업종이 여기서 더 밀려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 올해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면 꼴찌가 인터넷 소프트웨어예요. 예.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 올라갈까? 그게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죠. 예.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더 오르기보단 좀 출렁출렁하면서 좀 슬로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때가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을 보면은 올해 20%, 10% 후반까지는 아직까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이 되게 된다면 전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다. 만약에 주식 비중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 업종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은 했지만 네. 사실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2,600이 거의 조금 깨진 상황인데 혹시 코스피가 2,500, 2,400 이렇게까지 만약에 깨진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장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고, 그런 조합이 있겠죠. 지금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좀 슬로해지는 과정인데 물가가 다시금 더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4월 CPI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물가는 좀 꺾였거든요. 근데 네, 예상보다는 높았다는 이유로 경기 침체 이슈가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워낙 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악재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이 문제다, 자이언트 스텝이 문제다, 연내 3% 이상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서 시장이 밀렸다면, 이거는 완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를 끌고 와가지고 시장을 막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는 이제 중고차 가격이나 유가가 좀 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은 좀 진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1년 선행성을 보였던 주택 가격 변화율이 좀 1년 전부터 꺾였던 상황이라서 이게 시차를 두고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물가 하향 안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다음부터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전월 대비 플러스는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또 한 번 마이너스,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쌓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가 유가는 지금 110달러, 5월 달까지 평균치를 보면 105달러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은 다시 플러스 반전을 하겠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은 4월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다라는데, 유가가 갑자기 120, 130달러를 가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좀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꼬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시장은 2,500선, 2,550선을 깨기보다는 2,570선, 80선을 바닥으로 2차 바닥으로 좀 반등을 하고 2,600선 지지력 테스트하다가 6월 중에는 2,700선 회복 시도, 7월, 8월 지나면선 2,800선 중후반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망을 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좋을 때는 사고 묻어두세요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이 주도 업종일 겁니다 라고 하고, 이런 업종들이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나니까 가보시죠 라고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장세다 보니까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지 올라가고 지금 수준에서는 좀 꺾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4월 전망할 때는 좀 꺾일 수 있다. 더 올라가기보다는 2,700선 위를 뚫고 하긴 어렵다. 5월 전망에서는 2,600이 깨지면 사야 된다. 바닥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지표 일정, 거기에 따른 해석, 지금 현재 지수의 레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로나 이런 흐름들을 좀 잡아가고 있으니까
좀 미세 조정을 계속 합니다. 네. 뭐 정해놓고 이렇게 무조건 갈 거예요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을 하면서 월간 전망 이런 데 통해서 이런 흐름으로 경로를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트래킹 하시면서 보시면은 지금 수준에서 어떤 이유로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지금 수준에서는 사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이 어려운 이유가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할지도 몰랐고, 몰랐죠. 뭐 네. 상하이가 갑자기 락다운될지 몰랐고, 네, 몰랐죠. 베이징까지 이렇게 될지도 몰랐죠. 몰랐고, 네. 예, 이런 새로운 변수가 나올 때마다 전망을 수정을 하시니까 예, 잘 팔로우하면서 네.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잘 팔로우업 하겠다. 잘 트래킹 하겠다. 네. 솔직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중국 봉쇄 조치가 언제 풀릴지 알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확언을 드리기 어렵다. 네. 다 아시잖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해해 주시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 그림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 2021년 전망하면서부터였어요. 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고, 2020년 11월, 12월 달에 2021년을 전망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코로나 언제 끝나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른다라고 했어요, 저는. 다만, 영향력 자체는 피크를 찍고 둔화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빠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 흐름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변수가 이슈로서 이벤트로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저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파생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곡물 가격, 파종을 못했다 보니까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곡물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봉쇄 조치로 인해서 쇼크를 받았는데 경기 부양 정책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쇼크 받은 부분만큼 회복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이 회복되는 모멘텀이 안도렐리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중국 경기 방향성 2021년 정점이 계속 둔화됐거든요. 경기 방향성을 턴어라운드하는 쪽으로 바꿔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저는 올해 4분기 내년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네. 그 커버 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난리잖아요. 난리죠. 예, 루나 코인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네. 한국 사람이 이제 발행한 코인이라서 문제가 됐고 그게 여러 코인들까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게 이런 루나발 코인 하락이 이 전통자산 시장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 시장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은 기술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나스닥과 워낙 상관관계가 높고 그리고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으로의 편입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네. 일부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편입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이제는 끝난 것인가, 기술주가 끝난 것인가, 잘 한번 보시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코인 이슈들은 굉장히 충격을 줄 만한 변수고, 정화작용이 필요한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그동안 장기간 자리를 잡아왔던 코인들이 무너지는 흐름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좀 더 옥석가리가 될 수 있겠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 이 있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그동안에도 자정작용 없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었던 흐름에서 이제는 진짜 괜찮은 가상화폐와 조금은 불안한 가상화폐가 좀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도 어떤 충격이 있은 다음에는 진짜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가상화폐라고 하면 너도 나도 좋고 오히려
뚜렷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더 폭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정작용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슈긴 하지만 너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될 것과 괜찮은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 돌아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네. 한국 시장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제가 한 보도를 보니까 2020년 4월 달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네. 코스피가 한 50% 정도 올랐는데 올라있죠. 코스닥 또한 55% 오른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1.9%밖에 안 네. 된다. 네, 이런 보도가 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외국인도 많이 매도하고 그간에 몰랐던 이런 리스크도 새롭게 생긴 것도 많고 한데 그만큼 좀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좀 이렇게 팀장님을 모셔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현이 되고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시점에 욕심내기보다는 좀 지키는 쪽으로 자산 투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 시점이긴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투자 심리와 반대로 매매하는 시기다. 네. 공포감이 있을 때는 좀 비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해야 될 때고 굉장히 안도하고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할 때쯤이면 오히려 거꾸로 너무 팽배한 거 아닌가? 좀 정리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데 주식 외에도 좋은 투자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이 안 될 때 수익을 벌 수 있는 자산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넓게 파악을 해보신다면 만약에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데를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 뭐 각도기 TV라든지 다른 데서 꾸준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만약에 시장 변화가 있거나 제가 또 한번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많이 엇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찾아와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런 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는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셔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 나가신다면 어려운 시점,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리 이렇게 나와줘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나오거나 네. 또 이런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이 또 뭔가 튀어나오면 좋은 상황이라도 불러주세요. 좋은 상황이라도 맞추시게 되더라도 네, 예,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